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일본인들은 일본의 무의미한 행동을 인정했다. 1. 한국이 개발한 괴물은 각국을 공포에 떨게 한다. 3. 북한, 일본 향해 미사일 발사. 안녕하세요. 이제 일본에 수해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골판지로 종이약을 접어 보내주면 넘나 좋아할 듯. 옛날에는 작은 나라, 인구수 족수가 적은 나라는 항상 당하고 불리했으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음. 좋은 첨단 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나라도 두렵지 않음.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도 강대국과 얼마든지 상대하고 두렵지 않음. 우리에게 점점 유리하고 좋은 시대가 오고 있음. 누리꾼들이 왜 이런 댓글을 달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위대를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던 일본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 신문은 10일 유엔에 우크라이나 지원 물자를 폴란드 등 주변국에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자위대 항공기의 현지 파견이 연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당내 정조심의회에서 유엔 구호 물자 비축 창고가 있는 인도가 자위대 항공기 수용 착륙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엔난민교 등 판문관 실현 그의 요청을 받아 유엔 핑화유지 활동 PKO 협력법이 정하는 인도적인 국제 구호 활동으로서 자위대 항공기를 우크라이나 피난민 지원용으로 파견할 방침이었습니다. 이달 하순부터 10월 말까지 주 한 편, 총 10회 정도 이 같은 지원 활동을 하기로 하고 곧 가기 결정한 국에 국무회의에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창고가 있는 인도로부터 자원대기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실무선에서는 합의를 했으나 11일 인도 측이 거부 의사를 홍보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인도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관련국 간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정체된 상태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분명 정부의 사전 정지 작업이 미흡했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중 수송 개시는 불발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인도 정부가 자위대 항공기를 거부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두 나라 사이에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실무선에서는 자위대 항공기의 진입을 수용했으나 최종 단계에서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지난 11일에도 우크라이나를 위로하기 위해 종이약을 접어 보내려던 일본 일부 시민의 움직임이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이타마 현 한장애인 취업지원센터 회원들이 오는 15일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종이약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센터 회원 40명은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인 파란색과 노란색 종이약을 약 4,200마리 접었습니다. 이에 지난 12일 일본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 이 채널 창립자인 니시무라 히로유키는 자신의 트위터에 종이약 보내기 운동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니시무라는 트위터를 통해 쓸데없는 짓을 해놓고 자신이 좋은 일을 했다고 느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며 종이약을 받는 쪽에서 기뻐할 상황인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나의 기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처치 곤란한 것을 보낼 때엔 상대방이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확인한 후에 하자고 했습니다. 일본의 가수 겸 배우 다이고도 우크라이나에 종이약을 보내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라며 그럴 여유가 있다면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우크라이나에 송금해 주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그는 안전한 일본에서 가족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우크라이나에 종이약을 전달했을 때 고마워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간 안보연합체인 티드 쿼드의 일원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안보 및 경제적으로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인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도 다른 3개국과 달리 발러 전선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인도가 러시아 제재에 이론적인 이유도 인도의 핵심 전력 미사일 대부분이 러시아에서 납품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인도는 유엔의 대러시아 비판 결의에 기권했고 경제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의 핵 위협을 해온 러시아가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RS-28 사르맛의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12일 이날 오후 3시 12분 아르한게스크주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사르맛 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시험용 탄두는 갑작 가반도에 예정된 지역에 정확히 명중했다며 이번이 사르맛 미사일의 첫 시험 발사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테스트 과정이 마무리되면 사르맛 미사일은 전략 미사일 부대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날 TV 연설을 통해 사르맛 미사일의 시험 발사 성공을 알렸습니다. 그는 이 독특한 무기는 우리 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위협으로부터 러시아의 안보를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며 러시아를 위협하려는 적들을 다시 생각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18,000km인 사르맛은 메가톤 TNT 폭발력 100만 톤급 독립 목표제 도립 핵탄두 MIRB를 15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오브젝트 4200이 오브젝트 4200이로 불리는 신형 극초음속 HGV 음속에 5배 이상 탄두 탑재도 가능합니다. 지구상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HGV는 미사일에서 분리된 뒤에도 자체 경로를 따라 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르맛에 장착된 핵탄두의 위력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2100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이 수중 잠수함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한 지 7개월 만에 연속 발사도 성공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해 일대에서 3,000톤급 잠수함 1번 함인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 2발을 연속 시험 발사해 표적을 명중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초가량 간격으로 연속 발사한 SLBM은 4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해 해상의 목표 지역에 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사실상 최종 비행 시험으로 SLBM 전력화 최종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만창호함은 작년 8월 이미 해군에 인도됐는데 당시 군은 1년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올해 8월께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길이 83.5m에 최대 속력은 시속 37km에 달하고 한 번 잠수하면 3주 동안 작전할 수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일주일 정도 머무는 데 비해 우리 잠수함의 은밀성이 뛰어나 북한에 보이지 않는 비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 3번 함인 안모함, 신체호함도 이미 건조가 완료돼 현재 시운전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 잠수함은 6개의 SLBM 수직 발사관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해군의 첫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을 비롯해 추가로 건조되는 중형 잠수함 총 9척에 SLBM 78발을 장착할 계획입니다. 중형 잠수함은 1차로 도산 안창호함을 포함한 3,000톤급 3척에 이어 2자 3,600톤급 3척, 3차 4,000톤급 이상 3척 등 9척이 건조됩니다. 3,000톤급은 6개의 수직 발사관을 갖췄고 3,600톤급은 최대 10개의 발사관을 탑재합니다. SLBM은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운용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전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작년 첫 발사 성공을 계기로 세계 7번째 SLBM 운용국으로 기록된 바 있습니다. 한국이 처음 SLBM을 발사해 성공했을 때 북한은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비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에 돌입하는 반면 북한은 아직 실전용 SLBM은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은 사거리 500km 탄도미사일인 현무2B를 기반으로 SLBM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연속 발사 시험 현장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참관한 것으로 접해졌습니다. 다만 작년 첫 시험 발사 당시 청와대와 군이 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공개하지 않은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주장한 발사체를 쏘아올린 지 이를 만인데다 대규모 열병식과 핵실험 재개 움직임 등이 있는 만큼 상황 관리 자원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북한이 반발하는 전반기 한미연합 지휘소 CPT가 시작된 첫날 발사가 이뤄진 점도
비공개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강한 군사력 건설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 고위력 전력을 확보하고 있고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우크라 전쟁을 보며 러시아에 버금가는 세계적 수준의 전략무기 체계를 착실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종이학 접기에 바쁜 반면 북한은 일본을 충격에 빠뜨리는 행동을 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예정으로 알려져 일본 전역에 비상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사거리 3,350km에 이르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본 전역을 그 사정거리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당국 이와 같이 일본을 직접 위협하는 미사일 도발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점점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과 일본이 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특단의 대책. NHK의 아나운서가 긴급한 목소리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발표하는 내용은 바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예정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 방송을 들은 일본인들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고 합니다. 북한이 일본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1년에도 여러 번 있는 일이기에 이번 소식 또한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앵커의 보도에 일본인들의 여론이 급격하게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될 예정으로 알려진 미사일이 지난 2017년 일본 상공을 넘어 2700km를 비행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RM 화성 12호로 밝혀졌다는 소식이 이어졌기 때문이죠. NHK의 긴급 보도가 이어진 후 일본 정부는 본격적으로 전 지역에 비상대피령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북한이 또다시 직접 위협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분노한 일본은 같은 발표에서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전체 예산의 95%를 중국과의 교역으로 벌어들여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하자 중국은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지원과 교역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파산 위기에 몰린 북한은 위기 해결을 위해 사이버 전력을 이용한 비트코인 해킹을 시도했는데요. 북한 사이버 해킹 담당 부서에서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자그마치 5조 원. 일본은 이를 완전히 통제하여 북한의 돈줄을 옥죄는 초강수를 두기 위해 한국,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다만 사이버전 능력이 전무한 일본은 해당 전략의 수행을 위해 한국과 미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에 따라 한국 및 미국, 북핵 대표단과 통화하며 이번 경제 제재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미 양국에게 모두 거절당하면서 일본 정부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자행해온 만행, 그리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결여된 점을 들어 그들의 협조 요청을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전 총리 아베 신조는 위안부는 일본군에 의한 강제동원이 아니었다. 는 망언을 남발해 한국인의 아픈 기억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었죠. 미국은 또 다른 이유로 일본의 이와 같은 요청을 거절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으로 국가 존립의 위기에 선 북한. 그런 상황에 북한의 유일한 돈줄로 기능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통제하게 된다면 죽기 직전까지 몰린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이러한 인식은 미국 행정부의 정치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정치학 학술지 포린 폴리시에서도 흔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연구한 미국의 정치학자 로만 콘스탄트는 궁지에 몰린 국가의 지도자들은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라며 미국이 내린 판단의 적절성을 뒷받침했죠. 그럼에도 최근 미국이 일본을 돕고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 일본 정부의 관료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이 동해에 들어섰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동맹국인 일본의 안보 위기에 발벗고 나선 미국의 우위에 감사한다. 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이어진 이 국무부 브리핑에 의하면 이번 항공모함의 동해 입성은 일본의 안보 문제 때문이 아닌 한국과 예정된 훈련을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안보 위기가 예정된 시기에 타이밍 좋게 동해에 간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일본의 안보를 위한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한 셈이죠. 미국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지난 2021년 일본이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 MD 시스템을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안보 참극이라고 평가하며 자업자득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당시 일본에서는 미국의 최신형 MD 시스템 구매를 돌연 취소한 배경에 대해 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수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동맹국인 미국의 MD 기술이 배치된 북한의 미사일 기술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내린 셈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강한 불쾌감을 느꼈다는 후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일본을 껄끄럽게 보게 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었죠. 침략 가능한 군사대국으로의 도약 의지를 천명하며 주변국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일본의 오만한 행태가 미국의 냉랭한 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인데요. 공교롭게도 일본이 미국의 MD 구매를 전격 취소한 시점과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탄도미사일 개발 의지를 천명한 시기가 놀랍도록 일치했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확고하다 라며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냉랭한 태도는 일본의 주장처럼 확고한 동맹이 보여주는 태도가 아니라는 외교가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일본은 자유동맹의 균열을 일으킨 책임을 지고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2022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미국의 동맹이자 수하로서 미국과 입장을 같이 했던 일본. 동시에 제멋대로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며 주변국을 무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소홀히 하는 등 약자에게는 과거와 같은 만행을 자행해왔죠. 그러나 최근 기시다 총리의 주도하에 멋대로 침략 가능한 군대를 보유하려 하는 등 일본의 기고만장함이 도를 넘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예정되었음에도 과거와 같은 미국의 절대적인 지지와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이 준동하는 요즘 자유진영의 강대국인 일본은 자신의 지위에 걸맞게 책임있는 자세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